매출 반토막 금리 2배. 이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그러냐. 대기업은 안 그래요. 대기업들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대기업들도 있겠죠. 몇몇 우리가 뉴스에서 실적 나온다라는 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사실 다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지금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또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근데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파는 것들이 평상시에는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이다. 근데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정도로 반토막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2배로 금리가 실제로는 7배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오르기 전부터 0.5에서 3.5까지 갔으니까 거의 7배까지 올랐지만 실제로 이자가 7배씩 올랐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래도 2배에서 3배까지 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지. 우리가 고정 비용이 우리도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해보셨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그렇지만 대출 이자로 나가는 게 평소에 월 200이 나갔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들이 다 거기에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월 400이 됐어 봐요. 그럼 그거 조정이 가능해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원래 여윳돈이 있었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가정에도 똑같은 거예요. 보통 그래서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오르면서 고금리 상태가 오래되면서 실제로 금리가 오른 것에 대해서 대출 이자가 2~3배 오르니까 비용은 2~3배 올랐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나. 왜 매출이 반토막이 났느냐?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게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소비 줄여야죠. 대부분 소비를 많이 줄이잖아요. 그리고 가게가 어려운 것들 중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 가게에서 돈을 버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들에 대한 수입도 되게 많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소상공인 그런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도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의 가정들, 그 가정들도 상황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은 덜하지만 자영업자는 뭐가 있냐면 뭐가 많이 배달비 이런 것들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배달비 되게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달비 이게 비용들은 많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 배달 비용, 뭐 카드 수수료 늘 있었던 거고. 이러니까는 각종 비용들은 늘어나는데 매출은 점점 줄어드니까 상황이 계속 안 좋은 거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뭐에 타격을 받느냐. 그거는 이따가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빚을 못 갚고 있다. 이 대책들을 되게 많이 국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라고 해봐야 그런 거겠죠. 빚을 그 상환 기간을 어떻게 연장시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그것들을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제 어느 정도 그것들을 좀 내가 이자로 한 2천만 원 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정부가 내거나 지자체가 내거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보셨죠?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업자로 해서 대출 갚고 계신 분들은. 채권 투자 역대 최대인데 비우량 채권. 채권 투자는 그때 늘 지금 채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채권은 언제 많이 사느냐, 개미들이 언제 많이 사느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갔고 상방은 별로 열려있지 않은데 하방이 열려있을 때 산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최고 고금리로 올라갔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다 내렸잖아요. 한 번씩은. 그리고 앞으로도 내릴 전망이고 그럼 미국도 지금 뭐 근원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괜찮아지니까 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와서 한 번 또는 두 번 뭐 이렇게 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야 2%대야 그래서 내릴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실제로 하방은 열려 있고 상방은 닫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방이 닫혀 있는 그 상태에서 채권을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채권 금리가 3%에 사는데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 같이 떨어지면서 내가 3% 샀는데 그게 1.5로 떨어졌다. 똑같은 채권인데 국채 뭐 5년물인데 그러면 내 거의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5년짜리인데 2년 후에 만약에 나는 3% 갖고 있는데 1.5로 국가에서 다시 발행하더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고정금리로 갖고 있다. 물론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고정금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표면에 있는 표면금리는 고정금리예요. 근데 뭐 왜 고정금리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ETF 말고요. ETF 말고 왜 고정금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왜 나는 1억짜리를 샀어요. 3% 1억짜리를 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중에는 1억짜리 1.5%를 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게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사는 사람. 내 거를. 중간에 사게 되면 내 거를, 만약, 남아있는 잔여기간 상관없이요. 남아있는 잔여기간 상관없이 그냥 나는 5년 그냥 남았다 생각하면 내 거 1억 주고 1억보다 더 줘야 되겠죠. 막 1.5밖에 없을 때. 중간에 남아있는 기간을 다 계산하면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조금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짜리 1.5가 있으면. 그럼 그 사람 표면금리만큼 자기는 나는 1억에 3%를 받았지만 그 사람은 내 거를 살 때 어때요? 1억 1000에 3%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중간에 사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표면금리가 3%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내가 들어간 돈은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표면금리 3%가 아니죠. 더 적죠. 그게 이해되나요? 이해 어렵죠? 조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중간에 거래하게 되면 실제로 금리는 변하는 것처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채권을 표면에 나와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가 변한다라는 거지 표면에 써 있는 금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 들어간 돈은 얼마이기 때문에 그 표면금리가 나에게는 얼마로 계산이 되지만 실제 표면금리는 변하는 게 아니죠. 내가 받는 건 3%예요. 그래서 조금 바뀌는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채권 투자 역대 최대인데 비우량채. 지금 이 비우량채 얘기 지금 여기서 예를 들는 것들은 뭐냐면 회사채를 볼게요. 회사채. 우리가 보면 대개 3개 정도 채권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가장 안정적인 국채.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금융채, 이런 것들이 있고, 통화 안정을 위한 것들은 빼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라는 게 있어요. 회사채 봤을 때, 이 등급을 나누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사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국신용평가, 이런 회사 같은 경우, 평가사 같은 경우.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그거 알죠? 나이스. 이런 데서도 저렇게 신용평가를 해요. 그런 것들. 한국 기업평가. 이 3개가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 회사예요. 왜 미국 같은 경우는 무디스 이런 거 알죠. 그죠? 그리고 S&P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신용평가사들이 어떻게 그 회사에 대해 신용을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트리플 A 이런 거 있죠. 더블 A 그 다음에 A 이런 것들이잖아요. 트리플 A가 제일 높겠죠. 트리플 A 풀이 제일 높겠죠. 그죠? 트리플 A 플러스 그 다음에 트리플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그냥 하나만 있는 하나만한 A 이하는 대부분 비우량채라고 그래요. 비우량차. A 이하예요. A부터 포함해서 A, 그 다음에 AA, 그 다음에 A겠잖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지만, 그거 빼고. 그러면 그 A부터 해서 그 아래, A부터 해서 BBB, 그쵸? 트리플 B가 있죠? 그 다음에 BB, 이런 것들은 비우량채라 그래요. 우량채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AA부터는 우리는 우량채라고 하겠죠. 우량채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A가 비우량채니까 저 되게 위험한 거야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WB 이하면 BB, B 이런 것들이에요. WB 이하 D까지거든요. WB 이하는 이거는 투기성 채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투기성 채권, 투기에 가까운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지만 사실 그것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똑같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위험도가 높을수록 뭐가 높겠어요? 이자가 높겠잖아요. 이자.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정크본드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데 평가봤을 때 WB야? 근데 WB 안 망할 거야. 분명히 안 망해. 뭔가 이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다면 그게 안 망한데 WB야. 그럼 거기 금리는 높은 거잖아요. 거기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정크본드 투자인데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 영역은 아닌 거죠.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냐, 이게 비우량채 강등이라는 게 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게 되면 트리플 A, 그 다음에 더블 A 했을 때 두 개의 표면금리가 다르겠죠. 트리플 A가 낮을 거 아니에요. 신용이 높은 거일수록 낮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들이 좀 더 낮잖아요. 그렇죠? 위험도가 낮을수록
이자가 또는 수익률은 낮잖아요. 이것도 똑같죠. 신용평가 단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채권에 대한 금리를 높게 해줘요. 그런데 이 금리도 높은 애들, 그 뭐 트리플 A라든지 더블 A 이런 애들이 강등된 것보다 그 밑에 애들이 강등된 게 훨씬 더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금 탄탄한 회사들은 신용평가에서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었는데 조금 탄탄하지 않은 회사들은 신용평가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강등이 됐다는 거. 그럼 무슨 의미냐?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A였는데 트리플 B거나 더블 B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뭘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더 악순환이라.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빚을 내야 돼. 그래서 채권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자를 더 많이 물어야 돼요. 악순환인 거죠.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 채권으로. 그런 것들이 악순환 되니까 돈을 더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용이 더 떨어지니까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많이 준다라는 것들, 많이 준다고 다 몰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준다는 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더 사질 않게 되죠.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자본이 돌지 않는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저렇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신용평가에서 하단에 있는 회사들이 더 어렵다.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